전 세계 수천 개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유럽의 한 언어학자가 그 언어들을 기록하러 간 외딴 고산 마을에서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는 방식,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족을 부르는 말투, 밥상을 차리는 예절까지 모두 한국과 너무도 닮아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민족은 한국과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심지어 언어적으로도 전혀 연결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기억이 그 말 끝에 남아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사라진 언어 속에 감춰져 있던 놀라운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라이너입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언어인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며 현재는 감정 기반 언어 구조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학문적 커리어는 제게 안정된 삶을 주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외할머니와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독일 남부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자랄 때 외할머니는 유일하게 한국어로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고구마를 찌는 냄새와 함께 흐르던 그 말투는 독일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상한 따뜻함이 있었죠. 하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레 그 말들이 사라졌고 저는 연구와 일에 몰두하며 그 감정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어느 학술지에서 정서적 억양에 대한 작은 논문을 접하게 되었고 오래전 잊고 있었던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말투에는 감정이 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기억을 이끈다. 이 문장은 제게 전환점이 되었고 저는 곧 동아시아 언어권을 중심으로 감정이 언어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 연구는 저를 아주 낯선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로 히말라야와 인접한 중앙아시아 산악지대의 한 민족, 샤그눕족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상상도 못한 이야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누구인지, 언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말을 통해 마음을 전달하려 하는지를 다시 묻게 되는 여정이었죠. 연구를 준비하던 중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는 동료 언어학자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 속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샤그눕족이라는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기록된 바도 거의 없고 현재도 단지 수백 명 정도가 사용하는 방언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어와 억양 구조가 흡사합니다. 특히 말끝 처리 방식과 정서의 흐름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수많은 언어에서 우연히 비슷한 구조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첨부된 음성 파일을 듣고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부르는 방식, 어르신들이 대화할 때의 어조, 절제된 표현 속에 스며있는 감정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마치 외할머니가 다시 제 귀에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그 길로 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연구비를 신청하고 통역사를 섭외하며 무엇보다도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가는 이 길은 정말 연구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길일까? 그 대답은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샤그눕 마을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마을 중심의 공터에서 아이들이 손뼉을 마주치며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말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리듬과 억양이 너무나도 친숙했죠. 독일로 돌아와 다시 들어본 한국 민요, 널뛰기 노래와 너무 흡사한 구조였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 자미르라는 소년이 다가와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엘리자야? 누가 제 이름을 가르쳐줬을까요? 그 말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 제게 다정히 이름을 부르던 느낌이 되살아났습니다. 자미르는 마을 장로의 손자였고 이후 제 연구의 중요한 안내자가 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를 데리러 와 마을 곳곳을 함께 돌았고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는 항상 어떤 기억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아주 추운 곳에서 왔다고 했어요.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왔대요. 저는 그 말을 메모해 두었고 나중에 고구려 유민 이주 설화와의 연결고리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조사가 시작되고 며칠 뒤 저는 이상한 기시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식사할 때의 예절, 아이들이 장난칠 때 쓰는 말,
어르신들이 절할 때 손을 모으는 방식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지리와 언어, 역사적 배경을 가진 민족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특히 어느 날 한 여성 노인이 찰밥에 된장 같은 발효 소스를 얹어주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라는 한국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절 바라보며 샤그누버로 은피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말을 몰랐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제 텐트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노트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곳은 낯선 땅인데 내 안에 어떤 기억이 자꾸 반응한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화를 외부인의 시선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내 안에 오래된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자미르가 조심스럽게 저를 한 오두막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나이가 많은 장로가 조용히 앉아 계셨고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우리말 듣는 사람이지? 통역을 거친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로는 오래된 나무함을 열어 안에서 천으로 감싼 어떤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글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됐고 상형에 가까운 문양이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의 노래야. 누가 적었는지는 몰라. 그냥 대대로 전해졌어. 저는 정중히 허락을 받아 그 문양을 복사했습니다. 그 문양의 곡선과 구조는 놀랍게도 고대 고구려에서 사용됐던 상형 문자의 일부 패턴과 유사했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 유사성은 심리적 충격으로 다가왔죠. 저는 연구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속 전승이 아니다. 이건 정서와 기억의 이주다. 며칠 후 마을에서 작고 조용한 명절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집에 모여 찰밥과 나물, 소금으로 간한 돼지고기를 담은 접시를 정갈하게 놓고 고요한 음악과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외할머니가 명절마다 저를 데리고 한국식 제사를 준비하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냄새, 손의 온기, 음식 위에 내려앉던 조용한 공기가 이곳과 너무 닮아 있었죠. 장로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제사가 아니야. 조상을 기억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절도, 말도 조심스럽게 해. 그날 밤 저는 언어가 아니라 정서 구조의 유사성에 대한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단순히 단어가 닮은 것이 아니라 감정을 주고받는 방식, 침묵의 온도, 눈빛의 흐름까지도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언어보다 더 진한 기억의 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내면에서는 점점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학자라는 정체성 아래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샤그눕 쪽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매일매일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언어의 구조를 분석하려 했지만 어느새 말의 결, 말끝의 감정, 말 사이의 침묵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자미루와 함께 마을 외곽의 언덕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한 소녀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눈 내리는 곳에서 왔다고 해요. 눈이 무릎까지 차는 그 마을을 기억한대요. 그 말에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눈과 기억이라는 단어가 저를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외할머니가 겨울날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해주시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속삭이던 말. 엘리자야, 눈이 오면 마음도 하얘지는 거란다. 그 말이 지금 그 아이의 입을 통해 되살아났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분명한 질문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가? 단순한 문화적 유사성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 그리고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독일인이자 연구자였던 제 정체성은 샤그눕의 언어와 감정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모든 언어는 사실 나 자신을 향해 묻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샤그눕 쪽의 말에는 말이 있었고 그 말에는 사람을 향한 배려가 있었고 그 배려는 관계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는 어릴 적 제가 받았던 사랑의 언어,
정서의 유산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이 민족의 언어를 외부인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자각. 그것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된 심리적 균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지 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마음의 균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화는 정말 외부의 것이 맞는가? 아니면 제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새겨져 있던 기억인가? 언어는 외워서 분석할 수 있었지만 감정은 그 자체로 제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샤그눕 쪽 사람들과 나눈 대화 속에선 항상 조심스러움과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문화, 표현을 돌려서 말하는 방식, 부드러운 억양. 이 모든 것이 제가 어릴 적 할머니와 지냈던 시절과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그 유사성은 우연이라기엔 너무 구체적이었고 일종의 정서의 기억처럼 다가왔습니다. 조사 마지막 주, 저는 샤그눕 쪽의 명절 투르군일에 초대받았습니다. 이날은 조상과 대지,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날이라 했습니다. 마을 중앙 광장에는 마른 갈대와 나무로 만든 거대한 제단이 세워졌고 그 앞에는 찰밥과 장, 나물, 육류 요리, 그리고 술이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운데 장로들이 천천히 제단 앞으로 나아가 고요한 절을 올렸고 그 뒤를 이어 아이들과 어른들이 순서대로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단 주인은 조용했습니다. 오직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장작불 타는 소리,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기도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자미르가 말했습니다. 이날은 조상뿐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게도 말을 걸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을 전하는 날이죠.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게 마음을 전한다. 이건 제사라기보다 정서를 물려주는 의식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로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리자야, 당신도 절해보겠어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이 의식에 참여해도 될지, 외부인의 신분으로 감히 그 제단 앞에 설 수 있을지. 하지만 장로는 말했습니다. 당신도 우리 마음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제단 앞에 천천히 섰습니다. 손을 모으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는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제게 해주었던 말이 다시 귓가를 울렸습니다. 말은 남지 않아도 말투는 남는단다. 그날 저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말하지 못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 잘 듣고 있어요. 의식이 끝난 후 저는 잠시 광장 한쪽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고산지대의 하늘은 유난히 투명했고 별빛이 공기 속에 고요히 스며들듯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샤그눔 마을의 장로들과 함께 작은 불을 피우고 앉아 말없이 찰밥과 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만 모든 것이 말이었습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 정서가 남는다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텐트 안 조용한 불빛 아래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을 사람들과 함께했던 의식과 감정의 여운이 가슴 깊숙이 남아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 수집해온 모든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샤그누버의 억양 샘플, 아이들의 놀이 영상, 장로의 구술 인터뷰, 그리고 제사 의식의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었던 퍼즐 한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가 초기에 적어두었던 메모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정은 언어의 잔향이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번에는 인터넷 검색창에 단어를 하나씩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 유민 이주설, 중앙아시아 민족 이동 경로, 산남 방면, 7세기 말, 그리고 구당서와 삼국사기 속 고구려 유민이 삼남 지역과 산남 방면으로 이주했다는 문장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38,300호를 나누어 산남 지방에 이주시킴.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종이 지도를 꺼냈습니다. 지도 위에 직접 손으로 경로를 따라 그어보았습니다. 만주에서 시작된 선이 산맥을 따라 내려와 라오스 북부, 지금의 샤그눔 마을과 겹치는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수천 년 전의 경로와 지금 제 눈앞의 정서가 그렇게 맞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연결은 단지 지리적 경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끝에 남아있는 마음의 구조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의 유사성이 아니다. 이건 정서의 이식이다. 말은 사라져도 말투는 남고 말투는 감정을 품는다. 그 감정은 세대를 거쳐 이주한다.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연구자라는 역할을 넘어서 정서의 전달자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는 이제 제 안에서 사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뒤 제가 처음 한 일은 공항에서 곧장 제 연구실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긴 비행의 피로도 잊은 채 저는 책상에 쌓아둔 녹음기와 노트북, 그리고 수첩들을 펼쳐놓고 데이터를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지 샘플 중 하나였던 샤그누버의 억양과 말끝 표현들이 이제는 정서의 실체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언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중한 건 억양과 어미 사용이었습니다. 친근함에 따라 변하는 발음, 높임 표현 없이도 배려가 전해지는 억양의 변화,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조심스럽게 흘려보내는 말투. 이 모든 요소들이 샤그누버와 한국어 사이에 분명히 존재했고, 저는 그것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모두 입증해 보이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작성한 예비 논문 초록이 독일어권 언어학 저널의 예비 심사에 통과됐다는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시아계 언어학자 3명으로부터 공동 연구 제안 메일이 도착했죠. 메일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감정 기반 언어 연구는 지금까지 너무 외면받아 왔습니다. 당신의 접근은 새로운 지평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어느 대형 학술 블로그에선 제 연구가 민족 정체성과 감정을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올라왔고, 한 저명한 언어학자는 이건 언어학이 아니라 문화 신디학이다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아니면 학문은 우리가 정의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걸까? 다행히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흔들림은 이미 샤그눔 마을에서 경험했고, 그때 느꼈던 말끝의 떨림, 눈빛의 여운이 제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론에 대한 정중한 반박문을 작성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제 논리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어와 정서 구조의 관계를 정리한 정식 논문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말끝에 남은 마음, 정서 기반 언어 구조의 전이와 기억. 그 무렵 제 딸 마르타가 어느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말투가 바뀌었어요. 전보다 더 다정해졌달까?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흘려들었을 농담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제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딸의 눈빛엔 단순한 관찰이 아닌 어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연구 일지 대신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 샤그눔 마을에서 들었던 아이들의 노랫말, 장로가 속삭이듯 말해준 조상의 기억, 자미르의 눈동자 속에 머물렀던 마음의 결, 모든 순간이 제 언어로, 제 문장으로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건 어휘를 익히는 게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걸요. 며칠 후 저는 마르타를 데리고 다시 샤그눔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자도 언어학자도 아닌 엄마의 마음으로 그 땅을 다시 밟고 싶었습니다. 마르타는 처음 보는 풍경과 사람들 앞에서 조금은 낯설어했지만 곧 아이들과 웃으며 손뼉을 마주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수십 년 전 제가 제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기억을 눈앞에 되살려 놓은 듯했습니다. 마르타가 샤그눕의 한 소녀와 손을 맞잡고 웃을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연구하던 정서의 언어는 바로 이런 장면을 위해 존재했던 거라고. 기록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잊기 위해서. 그날 밤 장로는 저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리자, 너는 이제 우리 말투를 안다. 그것은 곧 마음을 안다는 뜻이지. 말은 단어로 전해지지만 진짜 마음은 말끝에 실려 있어. 그 말은 제가 이제껏 찾아 헤맸던 질문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이 여정의 진정한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지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나와 딸, 그리고 샤그눕과 독일, 그 모든 사이를 잇는 다리였던 겁니다. 샤그눕에서 돌아온 뒤
저는 독일 언어학회 본부에서 열리는 정기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 논문이 다뤄졌고 다양한 학자들이 그것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중 한중견 학자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정서라는 것은 고정 불가능한 데이터입니다. 그것은 언어학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일순간 침묵했지만 곧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서는 언어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특히 수천 년간 전승된 언어 구조 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서 패턴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장내는 조용해졌고 몇몇 젊은 연구자들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저에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독일의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 했습니다. 감정의 구조가 언어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샤그눕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 풀어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곧 수락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 기억을 공유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촬영 준비 과정에서 저와 마르타는 다시 샤그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낯익은 얼굴들이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고 아이들은 마르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카메라에 잡히는 모든 장면이 기록이 아니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본 촬영 첫날 마르타는 아이들과 함께 나무그늘 아래에 앉아 손뼉을 마주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바라보던 저는 그 장면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제가 외할머니와 나눴던 장면과 겹쳐졌고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마르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학문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이 연결이야. 카메라 감독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 장면 다 담겼습니다. 가장 진실한 순간이에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이메일과 메시지함이 터질 듯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쏟아진 수백 통의 메시지들, 그 중에는 낯선 나라의 언어로 된 인사말도,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을 꺼내놓은 사연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그랬어요. 내 말투가 참 따뜻하구나. 방송을 보며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또 어떤 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알아요. 그 감정은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온라인상에는 예상보다 거센 비판도 일었습니다. 학문적 엄밀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부터 감정이라는 비정량적 개념을 연구에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반응까지, 언론 인터뷰에서 제 연구를 민족주의적 감정의 미화로 몰아가는 시도도 있었고, 일부 언어학자들은 공개적으로 저의 학술 논문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큰 혼란 속에 휘말렸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이 감정을 과연 학문으로 말할 수 있는 걸까? 밤늦게 연구실에 홀로 남아 화면 속 샤그눕 마을의 아이들이 웃으며 부르던 노래를 다시 틀어보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그 억양, 그 리듬은 너무도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마음의 언어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서라는 말이 불명확할 수는 있어도 정서의 구조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잊고 있던 언어의 본질일지도 모른다는 것. 비판이 두려워 입을 다문다면 앞으로 이 언어는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연구실 벽에 걸린 오래된 지도 앞에 다시 섰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샤그눕 마을과 고구려 이주 경로를 손으로 그려 넣은 지도가 있었죠. 손끝으로 천천히 그 선을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다. 그날 밤 마르타가 조용히 제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제 손을 잡더니 작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느꼈던 그 감정, 그냥 이야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회에 반박 논문과 추가 데이터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제 연구가 아니라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마음의 언어였으니까요. 독일에서의 반응은 단지 학계의 찬반 논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어느 철학자는 제 연구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학이 아니에요.
인간이 기억을 어떻게 이어가는지에 대한 감정의 역사학입니다. 그 말은 저를 다시 사색에 빠뜨렸습니다. 제 연구가 가지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감정 기반 언어 구조라는 이론이 단순한 학문적 관점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정서적 연결고리로 해석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 저는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럽 고대 방언과의 비교 분석도 시작했습니다. 독일 북부의 중세 고어, 프랑스 오크어 방언, 심지어는 발칸 반도의 일부 방언까지 자료를 확장했습니다. 놀랍게도 억양과 말끝, 처리 방식에서 샤그누버와 유사한 패턴이 몇 차례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감정 기반 언어 구조가 유라시아 대륙의 광범위한 전통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마르타가 어느 저녁 연구실에서 원고를 정리하던 제 옆에 조용히 앉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언어학을 전공할래. 엄마처럼 말의 온도를 배우고 싶어. 그게 진짜 언어 같아서.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어떤 논문 게재보다도 그 어떤 학술상보다도 더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언어는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졌고 감정은 계승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건 단지 데이터나 문헌이 아니라 기억이고 태도이며 말끝에 스며있는 그 정서라는 사실을 저는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켜낸 건 단지 학문이 아니라 딸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기억이야. 그날 다시 샤그눈 마을을 찾았을 때 마르타는 민속 옷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마당을 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향해 외쳤습니다. 엘리자. 그 외침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환대였고 고백이었고 공동체의 인식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기억과 정서가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속에서 제가 쌓아온 모든 학문적 여정이 진정한 의미를 얻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그날 마을에서는 또 하나의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세대 간 언어를 잇는 축제로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 예시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장로는 마르타를 불러 앞에 앉히더니 오래된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마을에 들어왔을 때 들었던 바로 그 리듬, 그 억양이었습니다. 마르타는 조심스럽게 따라 불렀고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그 선율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곁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장로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말을 안다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말은 외울 수 있지만 마음은 느껴야만 전해집니다. 저는 그 말에 답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말이라는 것이 단지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과 기억을 잇는 달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르타와 함께 마을 언덕에 올랐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마을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르타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말이 없어도 다 느껴지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가 연구했던 말의 정서야. 우리가 진짜 지키고 싶은 마음. 그 순간 제 학문과 삶, 과거와 현재, 독일과 샤그누비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술적 성과가 아닌 존재의 근원이 닿는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집요하게 기록하고 전하려 했던 것은 언어가 아니라 그 말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요. 다큐멘터리 최종 방송이 끝나고 독일에서 열린 국제언어학회에서 제가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 오르기 전 저는 손에 쥔 작은 수첩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는 샤그눕 아이들이 불러준 짧은 노래 한 구절이 적혀 있었고 마르타가 떠나기 전 제게 건넸던 말이 쓰여 있었죠. 엄마, 마음을 잇는 사람이 되어줘. 무대에 선 저는 마이크 앞에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언어가 시작되기 전 가장 정직한 감정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언어가 아니라 말끝에 담긴 정서입니다. 그것은 사라져가는 민족의 말에서 전혀 다른 땅의 언어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억에서 살아남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에는 샤그눕 아이들이 웃으며 노래하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그들의 억양, 손짓, 눈빛이 강당을 채우자
몇몇 참석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어르신이 손주에게 따뜻한 밥을 덜어주는 모습이었고, 서로 다른 문화권의 이 장면은 하나의 감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학문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분석은 사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아닐까요? 언어는 그저 소리가 아니라 감정의 기억입니다. 제가 샤그눕에서 배운 건 문법이 아니라 태도였고, 한국에서 확인한 건 그 말의 결이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했고, 발표가 끝난 뒤 천천히 박수가 퍼졌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곧전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마르타가 말했던 그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그게 진짜 언어 같아서. 무대 아래로 내려온 저는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중 한 일본인 언어학자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발표는 학문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가슴 깊이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감정이 말의 본질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언어의 정의를 바꾸었습니다. 언어는 문법과 어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끝의 흔들림, 억양의 여운, 마음을 건네는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그 말투에 실린 감정이야말로 가장 오래 기억되는 언어입니다. 샤그눕 쪽의 언어와 문화는, 그리고 한국인의 말끝은 그걸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어야 할 건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 안에 담긴 마음이라는 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감정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끝에 실린 정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이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